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일하다 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 평균 7개월 반, 길게는 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병에 걸린 노동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렇게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숨진 노동자가 무려 14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정이 조금은 나아지겠습니다. 정부가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산재 사건도 연말까지 집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노동계는 환영하며 산재 처리 기한은 넘길 경우 우선 보장하는 선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일하다 병에 걸렸는데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려운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 에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에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 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록 십자. 9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최근 경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죠. 잠시 후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세롬.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세상 이야기 함께하는 김세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토론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뒤로 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지난 8월 11일에 영주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와 함께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경북의 도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깐 그때 라디오에서 얘기 드렸는데 네. 이후에 월 3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를 지난 26일에 했었습니다.
이후에도 또 발빠르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어제는 내년도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6.9% 증가한 20조 350억 원을 확정냈는데 이 중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1,703억이 편성되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공모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지역 화폐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대상 인원은 24만 명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군이 총 69개인데 이 중에 6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주제도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농촌과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공약이기도 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농민소당, 공익직불금 그리고 오늘 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농민수당은 주로 지자체에서 주도해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게 대부분 농민에게 지급하지만 조건이 붙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용농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라, 아니면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라라는 식이 있는데요. 네. 안동시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종합소득세가 일정 금액 미만이시면 농어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약 6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사랑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농촌을 위해 이런 활동을 하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돈을 드리겠다. 이런 개념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고 또 공익지불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공익지불금은 국가가 직접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농업 경영소에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안동 같은 경우는 13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그냥 드리는 소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연 6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지역 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농민 기본소득입니다. 그럼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어떤 거죠? 예, 이거는 농민뿐만 아니라 농촌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주는 겁니다. 예, 농민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줬지만 이거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미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보면은 연천군이 있고 연천군은 청산면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을 이미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개념만 들어보면 다 좋은 제도 같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난 토론회 자리에서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만으로는 당위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농어민 기본소득의 가치에 정말 찬성하고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몇 가지 꼭 짚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정책의 지속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의 지속성. 안 그래도 이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사례가 딱 떠오르는데 당시에는 처음에는 혁신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은 중단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시작한 도시였고 사실 경북의 청년들은 성남시 너무 좋겠다, 거기 사는 애들은 좋겠다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네. 정권과 시의회 구성이 바뀌자 그 청년 기본소득을 주는 조례가 폐지가 되었고요. 결국 지급 중단의 사태까지 이뤄졌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사실 지자체의 의지에만 맡기면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가 법과 예산으로 제도를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중앙정부가 법과 예산으로 제도를 보장해야 좋고 또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농어촌 기본수당을 당연히 시행해야 되겠다는 국민의 동의 말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재원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네. 농어촌 주민에게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하면 고마운 정책은 어쩌지라는 그런 이야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다른 분야 예산이 주는 거니까 사회 전체로는 고민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산을 사실 세밀하게 들어보는 정치인이나 저 같은 직업군이 아닌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민생회복지원금 이번에 다 받으셨잖아요. 민생회복 네. 소비쿠폰. 예, 이 재원은 총 13조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연 15억으로 추산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다 드리는 걸 하면은 네. 사실상 국가 재원에서 보았을 때 이 금액은 부담이 가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은 모두들 예산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데요. 네.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은 얘기를 좀 드리면 생각이 좀 바뀌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지금부터 10년 정도 후에는 25만 명이 줄어들 거라라고 얘기했던 게 한 3년 전에 이렇게 수치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인구는 불과 3년 만에 2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우리 참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손해인 부분인데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65세 이상 농가의 노인 비율은 이미 5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역 소멸 위험 2위인 곳이 바로 경북입니다. 10년 내에 면 하나가 사라져도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을 정도, 사실은 군 하나가 사라질 위기가 바로 이 경북의 현실입니다. 25만 명이 줄어드는 게 10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만큼도 걸리지 않았고 3년 만에 네. 농어촌 인구가 줄었다는 건데 그럼 실제로 사라질 위험이 큰 지역으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 경북으로 보았을 때는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영양군입니다. 영양군이 현재 15,000명에 불과하고 시 단위에서는 상주가 가장 위험하고요. 다음이 문경입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의성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가국 소득 간의 격차를 보면은 연간 3,200만 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80세 이상의 노인의 빈곤율도 도시는 30%인데 농촌의 비율을 보니까 66%입니다. 농민의 소득이 줄었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농민의 소득이 늘었다는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농업 자체에서 나오는 순수익은 줄어들어 있고요. 사실 따져보면은 국가나 지원 지자체에서 아니면 자식들에게부터 지원받는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 소득이 늘었다고는 이야기를 일각에선 하지만 사실 보면 농업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나 자식으로 받는 지원이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난 거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 그러면 고추나 쌀값 네. 같은 경우도 늘어나지 않고 10년째 동결인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10년째 동결인 네. 거. 그럼 우리 식당 네. 가면은 밥 한 공기 1,000원이 옛날 우리 어릴 때 1,000원인데 지금도 1,000원인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단순히 농촌만의 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소득이 줄면은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지역이 침체되고 그럼 결국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면 단위에서 보면요. 면에서 만약에 3,000명이 줄어들면은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은 병원입니다. 1,500명이 줄면요. 미용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읍면의 절반이 3,000명이 안 됩니다. 수도권은 가만히 있어도 109조의 그 돈이 순수 유입됩니다. 1년에만. 그리고 비수도권은 85조 원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읍면에 사시는 분들, 안동에 사시는 분들이 큰 도시 와서 병원을 가고 큰 도시에 간 김에 쇼핑하고 미용실을 가고 옷도 사 입으니까 이 지역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읍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시설을 세워도 이용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인구와 소비를 지켜내는 안정망이자 국가 전체를 지키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여당이 과반이라면 반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기재부나 행안부, 농식품부가 뭐 속으로 만약에 반대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게 되면 강하게 못 나올 겁니다. 결국 이거는 정무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 추진하더라도 저는 제도 설계나 지속성 확보 장치가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돼도 농촌 인구 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한 달에 15만 원에서 30만 원 준다고 해서 실제로 제가 시내 중심지에 살고 있다가 농촌으로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고 거기서 아이를 막 놓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시행 중인 지자체의 결과가 그럴 건데 네. 농촌에 사람이 계속 살려면은 결국은 농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사실 내가 1년 농사 열심히 해도 농자재, 농약값, 인건비 다 제외하고도 적어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순이익으로 남겨야 되고 이 순이익이 정말 순이익이 아니라 다음 농사에 대한 투자라든지 내가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100% 순이익은 또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결국 농업 경쟁력이 핵심이겠네요. 네.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나 교육, 출산, 양육 같은 간접 지원도 체계적으로 계속 넓혀져야 되고요. 이런 종합적인 전략이 대대적으로 있어야지만 농촌이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종합 정책 안에서 한 축이 돼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국민연금처럼 농업인 전용 연금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새로 설계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높여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단발성 현금 지원보다 훨씬 지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살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기본소득은 그 중에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씨앗만 던져두면 자라지 않듯이 농업 경쟁력과 종합지원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맘스 한마디는요? 기본소득은 농촌을 살리는 하나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씨앗은 가꾸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농업 경쟁력과 종합지원이 함께할 때 비로소 농촌의 내일이 열립니다. 늘 시민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는 북구 서울 김세롬 의원 더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네, 농업 경쟁력과 종합 지원이 함께해야 농촌의 내일이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죠?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6시 25분 3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 안동이 지역구인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이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김대일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대일 경북도 의원입니다. 네, 지난 25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300만 경북도민의 세금을 책임지게 되신 만큼 소감과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우리 경상북도 예산을 다루는 위원장을 맡게 돼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어깨가 지금 무겁습니다. 네. 각오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저희들이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 심사를 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그런 민생 관련 부분은 가감히 지원하고 또 무분별한 어떤 지출은 철저히 걸러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북의 미래 기반을 다지고 또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1년간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가 어쨌든 도민의 혈세를 지키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예산을 다룰 때 이제 도민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정말 필요하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이제 검증한 뒤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보여주기식이라든지 어쨌든 중복되는 예산은 엄격히 이번에는 걸러내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또 저출생이라든지 또 지역 소멸 등 또 청년 일자리 등 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1년간 기대하겠고요. 그나저나 안동 지역 시험지 유출 사태 때요. 학부모 간담회를 직접 주도하셨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은 뭐라고 느끼셨나요? 예, 이번 사건이 이제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 전체의 어떤 신뢰를 크게 흔든 사건인데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이 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해서 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근본적으로 입시에 대한 어떤 과도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제도라든지 사람 모두라고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공교육 신뢰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육교육청에서 어쨌든 먼저 책임 있는 정말 행정 체계를 이렇게 다시 세우고 또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이제 또 철저히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져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시험지 유출과 또 이런 유사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또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또 문제도 제기하고 같이 이제 해법도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으셔서 복구 예산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셨는데요.
현재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예, 지금 뭐 복구와 지원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뭐 아직은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정부 예산과 뭐 기부금, 성금 등으로 해서 이렇게 보상을 나서고 있지만은 뭐 일상 회복은 아직 멀었다는 게 이제 현장의 사람들의 목소리인데 이게 이제 뭐 지원 분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하루빨리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게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고 또 이게 특별법이 이루어져야 이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도 뭐 이런 부분은 뭐 국회를 찾아서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추석 전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경북도와 함께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국회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입법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으신데요. 경상북도 교육청 안전생활차 회차로 지원 조례나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활용 조례처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조례들을 발의하셨거든요. 예. 앞으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도 입법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물론입니다. 의정 활동은 예산 심사와 또 입법 활동이란 두 축이 함께 굴러가야 이제 이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데, 그동안 제가 발의한 경상도 교육청 안전승하차 해차로 이 지원 조례는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제도적으로 이제 보장하려고 만든 조례였고, 또 경상도 근현대문화유산 뭐 보존과 활용 조례는 지금 이제 뭐 군대 유산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무관심한 상황에서 많이들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또 이걸 잘만 활용하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또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서 이 조례안도 만들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예결위원장으로서도 뭐 생활 밀착형 조례는 계속 이렇게 발굴하고 또 필요하다면 또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늘 강조해 오셨고 또 높은 평가를 받고 계신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는 앞으로 현장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가요? 예, 뭐 저는 의정 활동의 기본은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믿음에서 뭐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주민과 각계각층 목소리도 청취하고 또 이거 정책에 반영하려고도 많은 노력을 해왔었고 그동안 또 특히 이번에는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인데 이게 이제 뭐 사업 설명회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정말 서류라든지 이런 걸로만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직접 필요하다면 우리 뭐 위원들 전체가 뭐 현장으로 달려나가서, 집행부 정책이 또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또 확인해보고 또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또 도민들의 목소리도 늘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하여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경북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경북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뭐 저희들이 이제 내년 예산 심사 최우선으로 이렇게 기준을 두는 거는 민생 안전 부분입니다.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 어떤 기준을 두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안전망 강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이제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력에 어떤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회복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농민 지원에 더욱 세심히 이렇게 접근할 그런 생각입니다. 또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는 이제 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에 마을 재건 사업 하는 거 하고 또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어떤 그런 예산들이 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튼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민생 안정과 또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에 조금 더 신경 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300만 경북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포부 들어볼까요?
예. 먼저 귀한 중책을 맡겨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또 다루고 또 배분하는 과정에서 보면 언제나 이제 뭐 갈등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많이 따르지만은 저도 이제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정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하여튼 우리 경북도의 재정 지출에 있어서 나름 어떤 구조조정을 확실히 하면서 내년도 예산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항상 도민 여러분들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대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주제는 캐대헌입니다. 화제의 K-팝 데몬 헌터스인데요. 일본의 소니 픽처스와 미국의 넷플릭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인데요. 그야말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캐데몬 현상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온통 K-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멈출 줄 모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영화 OST 중 하나죠. 골든이 미국 음악 차트 빌보드 핫100 1위, 영국 음악 차트 오피셜 차트 1위, 또 캐데헌은 넷플릭스 누적 시청자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예. 실제로 인기가 그렇게나 많나요? 이게 정말 역대급입니다. 이게 6월 말에 이게 공개가 됐는데 네. 지금까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 OST 1위가 특히 캐데는 OST 1위, 그러니까 빌보드 핫100에서 1위라는 것은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 넓잖아요. 네.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들어요. 근데 이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틀었다, 이건 미국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었다는 거죠. 영국의 오피셜 차트 1위는 빌보드 1위보다 더 깐깐해요. 근데 빌보드보다 먼저 1위를 차지했다? 당연히 빌보드는 1위가 된다. 대박 쳤다라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역대 넷플릭스 누적으로 역대 1위 차지했다.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니메이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의미고요. 미국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엄마 아빠 같이 보다가, 왜냐면 아이들이 뭐 보는지 봐야 되니까 같이 보다가 같이 K-팝에 1도 관심 없던 미국인들이 덩달아서 이게 K-팝이 하면서 같이 K-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제작사는 일본 소니, 유통사는 미국 넷플릭스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히트가 되니까 저절로 나온 얘기. 이거는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쪽에서 먼저 얘기한 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쪽에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인기가 많은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네. 하나하나 보면 애니메이션인 거 좋아요. 판타지인 거 좋아요. 음악도 좋고요. 노래도 잘 부르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나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이게 몇 가지 꼽을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스토리 완성도, 그 다음 K-팝 인기, 그 다음 한국적 요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스토리 완성도부터 말씀드리면 뭐 개연성 따지고 앞뒤 OST 때 곤란한 어른들 얘기 빼놓고 스토리 자체가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테마사 얘기거든요. 테마사 얘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영화에 있는 이제 영화의 기본적인 재미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스토리 완성도에 이바지하는 것이 스타 걸그룹 헌트리스의 주인공 루미, 조이, 미라라는 여성 가수가 등장하고 이에 맞선 악령측 주인공 진우를 비롯해서 사자 보이스가 등장하잖아요. 네. 이 헌트리스 대 사자 보이스, 이 대결 구도가 그려지면서 이야기는 훨씬 더 풍부해지고 게다가 여기 루미와 진우의 멜로 구도가 밑에 깔립니다. 재밌을 수밖에 없죠. 네. 두 번째로는 K-팝 인기입니다. 워낙
K-팝은 인기가 많았어요. K-팝을 소재로 K-팝 팬들에게 어필한 동시에 K-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글로벌 트렌드와 결합해서 시너지를 냈는데 한국계 미국인 뮤지션이 이제 참여한 OST, 한국 스태프 그리고 감독의 참여로 완성도 높이고 한국적인 이 영어 발음까지 고려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제로 OST에 우리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가 등장합니다. 네. 예, 노래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한국말이 등장하다 보니까 외국 팬들 중에는 아예 한국어를 지금 따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 옛날에 팝송 부를 때 한글로 이렇게 밑에 발음 기억처럼 적잖아요. 왜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적는 거 발음대로 적어요. 그걸로 외워서 노래하는 겁니다.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국적 요소. 한국 사람도 모르는 한국적 요소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세 주인공이 한식 먹고 목욕탕 가고 한의원 들리고 복장 세 사람 보면요. 우리 고유의 매듭이 달려있어요. 나오는 배경 남산타워, 낙산공원, 강남 명동 한국 그대로 베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호랑이 캐릭터 더피, 까치 서씨 외국인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인산인해입니다. 그 키링 있잖아요. 더피하고 서씨 지금 주문하면 이제 한 10월쯤에 받는데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보니까 남자 주인공 진우가 골목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바닥에 큼지막하게 노란 글씨로 주차 금지 이렇게 써놨어요. 고증 하나는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짜 한국적인 요소죠. 고증 하나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생활 디테일 무조건 한국 사람은 공감할 수밖에 없다. K-컬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제작진의 광기에 가까운 고증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기에 가까운 고증력. 거실에서 식사하는데 루미, 미라, 조이가 소파를 등받이 삼아 바닥에 옹기종기 앉아서 먹습니다. 한국 사람 소파 안 앉잖아요. 그렇죠. 등 대고 있죠. 예. 그 먹는 게 라면, 순대, 어묵, 각종 분식, 배달 음식 먹는 장면인데 이 기대는 용도 이거 한국 사람들은 다 고개 끄덕이고 있는데 댓글에 이런 게 달려요. 이제 보니 얘네 소파 놔두고 바닥에 앉아있음. 그 사람들 막 웃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웃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라는 거 아는 거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여자 주인공 루미가 소파에서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있습니다. 네. 양반다리, 다시 한번 보시면 양반다리로 앉아있어요.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진짜. 셋이 국밥 먹는 장면 보면 국밥 반찬이 가득한 식탁 위에 수저가 4캔이 올라가 있어요. 네, 한국식이죠. 미라는 또 이때 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리고 앉아서 이른바 반아빠 다리 자세. 네. 눈치챈 관객들은 폭소를 터뜨립니다. 이렇게 소소한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고증력 정말 짱이죠. 캐리어는 K-팝과 액션, 오컬트가 혼재된 흥미로운 영상 외에도 생활 밀착형 코리아 고증이라는 정말로 디테일로 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시청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진의 고증 광기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 소소한 디테일들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더 흥미로운 건 비록 애니메이션이지만 캐리어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결국에 한국에 대한 연구와 공부까지 하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마치 옛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팝송 부를 때 한글로 발음 써서 부르듯 한국말을 영어 발음 끼고 그대로 써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해지죠. 호랑이 왜 나와? 까치는 왜 나와? 그러면서 한국 작품 속의 한국의 문화적 요소에 궁금증을 느낀 팬들이 아예 스스로 열정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루미가 노래하는 배경에 1월 오봉도가 나오거든요. 네. 예, 해와 달 그리고 5개의 봉우리. 보통 조선시대 왕이 앉아있는 배경 뒤에만 쓰였는데 루미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곳이다.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보면서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호랑이가 까치가 나오는 이유. 우리미나 호작도를 오마주한 것이다. 조선시대 서민과 양반을 풍자한 것이고 이런 것까지 공부해서 알려주고 있고 실제로 외국 유튜버 중에 이런 것도 공부해서 알려준 유튜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연결되면서 이게 한글이 궁금하다. 간판에 한글이 써 있잖아요. 네. 궁금하니까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호랑이, 까치, 사자보이스가 쓰고 있는 이제 갓, 루미가 사용하는 무기 사인검, 도깨비가 새겨진 칠성검, 영화 전반에 한국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고 공부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그 캐대한 영상 댓글에 영화를 보고 한국어 공부 시작했다.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외국어 댓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의 지난해 응시자 수가 49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난해 기록이에요. 올해는 더 많을 것이다. 네. 현재 24개국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고 국외 한국어, 한국문화교육기관 세종학당의 수강생이 지난해 기준으로 21만 374명인데 아마 이게 캐대언 이후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교육업계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업을 더 확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캐대언은 넷플릭스도 벗어나서요. 극장 개봉까지 하면서 또 엄청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소위 싱얼롱이라고 하죠. 극장에서 떼창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저절로 떼창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특별 상영이에요. 이게 23, 24일 지난달 23, 24일 이때만 딱 한정돼서 특별 이벤트 상영이었는데 이게 주말 박스 오피스에 1위에 오른 겁니다. 네. 넷플릭스 영화가 극장 개봉으로 북미 박스 오피스 재패한 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등장하고 나서 이쪽 영화 체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넷플릭스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네. 네, 그런데도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개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넷플릭스 정확한 수익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추정컨대 이틀 동안 1920만 달러, 약 260억 원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싱얼롱 이벤트를 연 이유는 뭐냐면은 아카데미 시상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극장에 상영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장편 애니메이션 상과 주제가상 후보에 오를 것이다. 미국 매체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계속 이거를 한국에서도 하자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일단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캐대언 싱얼롱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이긴 한데 국내 다른 극장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이 복잡한 권리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제작사는 소니픽처스, 유통사는 넷플릭스, 그리고 각자 극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캐대언의 지식재산권, IP와 콘텐츠에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를 넷플릭스에 소니픽처스가 넘겼거든요. 근데 캐대언 OST 음원 권리는 또 별도예요. 음원 권리는 아직 소니 측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소니 측은 캐대언 OST 음원의 배급권만 유니버설 뮤직 산하의 리퍼블릭 레코드에 넘겼어요. 이처럼 영상 콘텐츠와 음원 관련 권리자가 각각 굉장히 다르니까 이게 북미를 제외한 해외 국가에서 싱얼롱 상영하려면 회사들끼리 또 치열하게 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돼요. 뚝딱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이 캐대언이 소재와 배경은 우리나라지만 실제로 제작사는 일본이고 유통사는 미국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걸까요? 이러니까 나온 평가가 K컬처를 한국만의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콘텐츠 장르로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있다. 또는 K 콘텐츠 제작 방식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되는 전환점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회이자 숙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을 넘어 대중 팬덤, 외형까지 넓히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캐대언이 이를 잘 활용하면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어가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럴 능력이 되냐? 현재 기부는 한국이 내고 돈은 미국과 일본이 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문화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시킨다고 하니까 어떻게 잘 만들까 해서 나아가 어떻게 잘 팔까까지 고민하면서 유통 채널 다각화 그리고 IP 기반 수익 모델 확대까지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이 얘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익을 넷플릭스가 가져간다, 다른 데서 가져간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한류의 힘은 과연 어디서 유래됐나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또 BTS, 블랙핑크 등의 전 세계가 열광하는데 이 한류의 근원적인 힘 어디서 시작됐고 지금 우리 어떤 고민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민주주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1987년 6월 항쟁이 우리 한국 사회의 전후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자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평가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보면은 6월 항쟁 끝나고 나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층 진보되었고 탄탄해졌고 크게 신장되었어요. 한류가 성공한 이유는요. 문화적 측면성 그리고 콘텐츠 혼종성 디지털 기술과 결합, 정부 지원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의 근원은 결국 민주주의입니다. 왜냐? 지금 한류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산물이에요. K-팝, K-드라마, K-무비의 시원이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이 92년에 데뷔했고요. 드라마 붐을 이끌었다는 평가되는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그 K-무비의 존재감을 알린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도 바로 요 시기에 등장했어요. 네. 민주주의가 낳은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 시대의 개막을 발판 삼아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만개했죠. 그래서 K 콘텐츠 진흥에 앞장선 민주주의자 김대중에 대해서 한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보면은 한류는 있는데 중류, 인류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건 뭐냐면 아래로부터 민주화 유산이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서 K 콘텐츠는 소재와 줄거리에 거침이 없어요. 예민한 사안에 치부를 드러내는데 거리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K 콘텐츠로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원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가슴속에 민주주의라는 K 콘텐츠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K-팝 데몬 헌터스, 더 많은 기생충, 더 많은 오징어 게임, 더 많은 BTS가 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자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K-팝 데몬 헌터스의 어마어마한 열풍과 근원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